세 번째 제3절로 가서 제3절은 지식인들의 어리석음과 이제 씨알의 말. 우리가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뜻에 있음을 깨달아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잘못은 바로 정치인들하고 지식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 꼴밖에 못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 있고 뜻 있고 얼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못하게 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라고 억지질을 한 저 다스린다는 축들 때문에 이렇듯 병신꼴이 됐습니다. 안다는 사람, 공부했다는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제멋대로 이끌어준다, 다스려준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남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머리가 돌았고, 그 벨이 바뀌었고, 그 대가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함석헌 선생은 주로 이제 감옥소 생활을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씨알의 정신을 파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과 힘에 눌려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또 씨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이제 눈앞의 현실에 잡혀버린 것, 그 다음에 남의 생각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눈앞의 현실에 잡혀버린 것, 그 다음에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 이 두 가지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감각적인 것, 쾌락, 이런 작은 것들에만 이제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입된 외국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스스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하늘의 뜻을 읽어서 얼씨구 절씨구 이 얼이 살아나는 그런 얼얼로 상사디아를 부를 수 있는 경지에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다섯 선생님도 이제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죠. 다섯 선생님도 생각은 우리의 바탈이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른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글자 한자에 철학개론 한 권이 들어있고 말 한마디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에서 이제 다섯 선생님하고 함석헌 선생님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될수록 말썽 없이 살아보자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생각해가면서 새로 길을 찾아보자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말썽 없이 살아보자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기회주의자고, 다른 하나는 생각해 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전정실, 아까 맞성, 그 다음에 새로 만듦, 그런 창의정신이죠. 그런데 생각하기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웬만하면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맡기고 쉽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잘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상 가진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될수록 백성을 눌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도 중국 생활, 인벌 생활, 미국 생활을 빌어다가 손쉽게 해먹으려만 하였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랬다. 이제 지식인들도 지식으로 결의를 팔아먹었다고 질타합니다.
지식인들은 결례와 지식을 맞바꾸어 결례를 버리고 스스로 결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핏줄에서 났다고 한결의인 것이 아닙니다. 결례는 피가 아닙니다. 얼이 얽힌 것이 결례입니다. 어리석은 지식인들은 결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남의 생각에 중독이 되어 정신을 잃고 있는 우리 속에 얼을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슬기가 솟고 힘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씨알의 입에서 얼씨구절씨구 얼얼로 상사디아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얼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말에서 저는 논술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이제 논술 쓰기를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요? 예. 그래서 아니 생각하면 뭐 돈 나오냐 밥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골치가 아프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고 하는 얘기.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거예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첫 번째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생각하지 마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가만히 있어라. 대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말이 있었어요? 말 많으면 빨리 해. 다 들어보셨죠? 말 많으면 빨리 해. 예전에 불평분자들은 다 빨리 취급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바로 생각도 못하게 하고 저항도 못하게 하고 불평도 못하게 하고 그걸로 꽉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리석은 지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백성들도 어리석게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사불란이지, 일사불란. 그러니까 모든 게 군대용으로 통용이 됐잖아요. 그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함석헌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더 보면요. 영어나 한문 즐겨 쓰는 지식인들의 머리는 아직 끼리끼리 살자던 기적주의를 못 보는 상태이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84년에 귀국했는데 80년대 그 후반에 논문 하나를 청탁을 받아서 쓰는데 거기 권장사항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한자 많이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써야지 이게 논문 같아 보인다 이거죠. 그 정도로 벌써 80년대 후반에 저한테 논문을 부탁하면서 글쓰기를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식인들이 그런 이제 귀족주의.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인 유산 중에 가장 많은 게 한자로 된 거, 한문으로 된 것들인데 그것들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마땅한 우리말 번역 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매원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 갔다 와서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갔다 와서 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우리말 번역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원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 끝발 눕히는 거거든요. 자기는 거기 가서 좀 공부 좀 했으니까 그 언어에 관한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옮기지 않은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계속 누려갔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근대화가 된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글을 읽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버마스가 말하는 이상적 대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지구촌 시대에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배웠다고 해서 뭐 하나할 거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으로 뭐 지식에 대해서는 툭툭 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식의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그 얘기죠. 귀족주의를 벗어나다 이거죠. 2000년이나 써내려오는 한문 두고 모자라서 한글 지었습니까? 남이 고기 먹고 편히 사는 다스린다는 놈들에게야 모자랄 것 없겠지만 씨알에게는 그게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한문 가지고는 도무지 시원히 알뜰히 그려낼 수 없는 제 것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2000년을 벙어리 냉가슴으로 내려왔지만 그냥 더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줄을 안 것이 어진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진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식인들은 그 한글 창제의 의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시다시피 한글 창제되고 그 다음 왕, 그 다음 선비들 다 뭐 했어요? 한글 되는 거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해리본도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게 어리석은 지식인들, 어리석은 선비들.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이 선비들하고 죽이 잘 맞아가지고 백성들은 가능한 한 어리석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통치하기가 쉽다라고 한 것이죠. 이제 현대 와서는 바로 이게 학자들은 알기 어려운 남의 말 혹은 옛날 말로 해서 젊은이들을 맴돌이질을 시켜놓고 지식을 비싸게 팔아먹고 권력을 자기들끼리 몽땅 쥐고 시야를 다스리려는 생각에서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한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말로 인들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없다. 함석호선 단호히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이데거를 전공했고 제가 귀국했을 때 하이데거가 국내에서는 최고의 철학으로 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이데거를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 책 번역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들도 하이데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전공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일본 책 번역한 거 슬쩍 비키고 영어 책 이런 거 가지고 하이데거 전문인 양 그런 행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도 그래서 빨리 하이데거 책을 우리말로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하이데거 책을 많이 번역을 해놔서 이제 하이데거에 관한 그래도 우리말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려 애쓰는 데서 남의 것을 참으로 알고 속에서 내 것이 자라고 밝아집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용어도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는 거기에 그 노력 속에 이미 창조적인 창의력인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외국말 그대로 쓰면은 그러면은 계속 모방, 흉내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 나라 이름조차도 제 글로 못 쓰는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결례야요? 결례 없으니 나라 없고 글월, 문화가 없고 살림이 보잘것없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은 바로 우리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제하를 붙인 것도 그냥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것을 만들려면 우리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이런 단점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고 외치면서 각성할 것을 외쳤죠.
우리 민족이 사람은 좋은데 생각하는 어리모자란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함석헌숙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들이파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깊은 사색이 없다. 현상 뒤에 실제를 붙잡으려고, 무상 밑에 영혼을 찾으려고, 잡다 사이에 하나인 뜻을 얻으려고 들이파는 캄캄한 기품의 혼돈을 타고 앉은 알을 품는 암탉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운동하는, 생각하는 어리 모자란다. 그래 시 없는 민족이요, 철학 없는 국민이요, 종교 없는 민중이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렇게 개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개탄을 들으면서도 지식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리석어 있는 거죠. 함석헌 선생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전 우주의 역사, 전 우주의 생명과 하나로 통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있고 내 머리에 생각이 솟는 것은 전에 억만 생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요. 억만 마음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내 몸은 무한의 바다의 한 물결이다. 내가 일어선 것은 내가 일어선 것이 아니요. 이 바다가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 그 운동에 한 가닥 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다 꺼질 것이나 내가 전하고 일으키는 이 운동은 저 바다를 끊고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덕성 선생님하고 이제 통하는 점이 있는 거죠. 내 생각, 그것은 전 우주의 역사, 전 우주의 생명과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생각이다. 이거죠. 내 안에서 튀고 있는 이 불꽃, 이 생각의 불꽃, 그것은 곧 하느님의 어리 나한테서 건네오는 말 건냄이다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말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는 바로 근대화의 근대성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성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근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대화가 뭐냐, 근대성이 뭐냐라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대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근대 정신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근대화가 돼가고 있는지 이걸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근대성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서양 근대화에서 언어혁명과 의식혁명을 이제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의 근대화는 이제 400년에 걸친 근대화 과정이 그 밑바탕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을 저는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봐요. 그럼 종교개혁이 시점이 언제냐면 1517년이에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이 가톨릭에 대한 반박 테이제를 써붙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해서 민중들한테 성서를 읽게끔 하죠. 이게 이제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은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은 사탄의 짓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화형당할 각오하면서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게끔 만든 거예요. 1517년. 그래서 서양에서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1999년에 라이프지라고 하는 일반 대중 잡지에서 지식인들 1000명인가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1000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 발명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그때 지식인들이 지적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000년에서, 그러니까 바로 999년이라고 그런다면 999년에서 이제 1000년이 시작돼 가지고 1000년에서 1999년 이런 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에서 1999년까지의 최고의 사건. 그것은 종교개혁이다 이거죠. 그게 1591년에 일어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알다시피 이제 언어혁명인 거거든요. 민중들한테, 씨알들한테 언어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자기네 지방 언어.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 그 당시에 라틴어가 공용어고 지방 언어는 사투리였어요. 사투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책은 성서 하나뿐이에요. 성서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성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성서를 이제 번역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민중들한테 혀를 돌려주니까 이제 그 민중들한테 혀를 돌려준 결과로 민족문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영어로 쓴 셰익스피어의 시곡들, 소설들이 나오고 프랑스의 몰리에르, 라시느 등등의 작품들이 나오고 이탈리아의 단테의 신곡이 나오고 다 이제 민중들의 언어로 문학이 태동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해서 이제 철학도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쓴 논문이 이제 1600 몇 년에 영어로 쓴 논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버클리, 흉, 로크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된 논문을 써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여기는 경험이 밑바탕에 대한 철학이다 해서 경험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문학도 등장을 하지만 프랑스 시도 등장하고 그러지만 이제 철학에서 프랑스어로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 프랑스에서 최초로 프랑스어로 쓰여진 철학 논문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쓴 철학 논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합리적인 사유의 맥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근대화에 있어서 이런 언어혁명이 가장 늦게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알다시피 이제 괴테를 비롯한 그 유명한 이제 문학가들도 등장했지만 이제 철학에 있어서 독일어로 최초로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칸트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독일어로 쓰여진 최초의 논문인 거예요. 칸트가 나이 60이 돼서 쓴 책이에요. 칸트는 박사학위 논문, 교수 임용 자격 논문 전부 라틴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독일어로 쓰면서 아까 얘기한 세계 비판 다 독일어로 쓰고 완전히 독일 철학을 칸트가 앞서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다시피 피크테, 쉘링, 헤이겔 뭐 줄줄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나죠. 근데 그 철학자들의 사상적인 기조가 뭐냐 하고 보니까 그게 관념론, 관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 프랑스의 합리론, 독일의 관념론. 이것은 그 언어 속에, 그 민족어 속에 담겨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 민족어 속에 담겨 있는 사유어는 패턴인 거예요. 사유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은 사유 방식도 틀린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논리적인 구조도 틀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 따라서 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방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철학의 흐름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철학이 뭐 하여간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났나 했더니 다산 정약용에서 끝났어요. 그게 이게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에서 한국 철학이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 다산 정약용은 우리말 하나도 쓴 거 없어요. 전부 한문으로 썼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말 철학이 아닌 거예요. 한국 철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씨알의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철학계의 작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한국 철학이 거기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사대상이 그냥 뼈저리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태계에 대한 반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태계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별로 윤리적으로 본받을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뭐 이율곡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 우리 한국 철학을 발전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건 뭐냐? 우리말로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의 근대화의 혁명은 바로 종교개혁에서 있었는데 성교개혁에서 언어혁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냐면은 우선 민중성인 거예요. 민중성. 민중들한테 혀를 돌려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평이성이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성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언어혁명,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지인데 사실 이거를 좀 전에 얘기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하고 같은 거예요. 한글 창제가. 한글 창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창제를 일어나면 1446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1517년 여기서도 70년은 앞섰어요. 그러니까 70년. 아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하고 정화의 신대륙 발견하고 70년 차이가 났듯이 우리도 세종대왕의 이 한글 창제가 서양의 근대혁명보다 언어혁명보다 70년이 앞선 거예요. 바로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생각, 민중들한테 혀를 돌려줘서 민주성, 민중성, 평이성을 살려주자라고 한 거, 이게 근대 정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양반들이 선비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그래서 뭐 그냥 저 중국하고 달라서야 말이 되겠느냐 뭐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왕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한글 없애고 한문 다시 그것만 주로 쓰고 이 비극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대성이 우리한테 싹이 튼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린 거 누구냐? 정치인들하고 어리석은 지식인들인 거예요. 선비들인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함석헌 선생님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로 똑같이 조선시대를 그런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하고 지식인들인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근대혁명의 시작이 종교개혁 언어혁명이었고 이것이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이것을 뒤따른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의식혁명인 거예요. 의식혁명. 이제 전부 자기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깨는 거죠. 의식이 깬 게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르네상스와 이제 계몽주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건데 언어혁명은 이렇게 하나의 언어, 라틴어, 하나의 이성, 하나의 문화,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중세의 절대주의적인 그런 신중심의 문화가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민중들이 자기의 언어를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주로, 영국에서 주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은 이제 각자의 혀, 각 민족의 혀인 언어로 유럽이 이제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들이 재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편성이 돼요? 다 언어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유고슬라바키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런 데 다 그런 거잖아요. 언어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면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 중인데 여태까지는 그리스도적인 것만 진리로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던 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던 그 중세 때에는 아시다시피 모든 그리스적인 것들, 그리스의 신전 이런 것들을 몽땅 다 거기에 있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 갖다가 전부 성당 짓는데 그 동을 갖다 전부 썼잖아요. 그래서 로마 유적지에 가보면 얼마나 썰렁해요. 그거 다 그리스 로마 거적인 거 다 뭉개버리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르네상스 운동,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적이 아닌 것들, 인간적인 것,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화로 되돌아가자라고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되찾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사유하자라고 하는 계몽주의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스스로 사유함,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사유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사유하는 거. 그게 이제 함석원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의식혁명이 일어나는데 또 100년이 걸려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이제 의식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렇게 깨인 눈으로, 의식된 눈으로, 계몽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귀족 있고 왕 있고 뭐 이런 제도, 그 신분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적인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제도를 뒤집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혁명이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건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시도가 되고 법 앞에서의 만민평등,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발흥하고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실험적인 민주주의들이 등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혁명이죠. 네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알다시피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 자본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술과 과학 그리고 경제는 더욱 단합하여 세계를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전략만을에 정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의 근대화 과정은 네 단계의 혁명이 있었고 그 네 단계의 혁명은 100년씩 다녀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400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400년, 서양의 400년에 대해서 거쳐서 일어난 거를 우리는 40년만 해치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방 이전에는 근대화는 사실 시작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니들 식민지 지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니들 근대화 시켰지 않았냐고 그냥 자랑하잖아요. 근데 근대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율, 자립, 자주. 그리고 언어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한글 말살병제부터 쓰기 시작했고 우리한테 자율, 자립, 자주 이거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는 한 근대화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해방 이후 우리는 근대화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후 대충 2000년까지 우리의 근대화 여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적에 우리의 근대화는 사실 서양의 근대화의 순서를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도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주의 그 혁명,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되찾기 시작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그때 제도적인 혁명이 일어나 군사 정권이 끝나고 그다음에 제도혁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오히려 시민의 민주화 운동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의식혁명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2000년대 거의 다 돼서 이제 언어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언어혁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혁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모든 학술 언어가 무슨 우리말로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갑질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은 의료계하고 법학계인 거예요. 의료계의 모든 용어들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제가 우리말로 학문하기 운동 벌리면서 의료계에서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말로 된 의료 용어로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 법학계인 거예요. 법학계. 법조계는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소통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갑질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만 성역인 거예요. 치외복권 지역인 거예요. 아직도 거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근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서양은 근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혁명이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귀족, 왕족 이런 계급이 싹 없어져가지고 전부 뭐가 돼요? 서민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서민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해방 이후 조선시대 말기부터 벌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족보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시 후반부터 족보를 만들어서 족보를 사기 시작하잖아요. 족보를 사면 뭐가 돼요?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사실은 보시다시피 양반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서민, 미날, 씨알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전부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가 심화될수록 양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들이 독일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과제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안의 족보 정리해 오는 거예요. 모든 애들한테 집안의 족보 정리해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모든 애들이 다 양반인 거잖아요. 양반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4대조 제사 지내는 거예요. 4대조 제사 지내는 거. 일반 서민들은 4대조 자기 아버지 제사 정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 정도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반은 4대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4대조 제사를 지내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선령이에요. 봉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분이. 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또 뭐 해야 돼요?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이 모든 걸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한 90년대, 2000년대쯤 돼서는 어떻게 돼요? 전 국토가 이게 묘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땅 좋은 데는 다 봉분이 들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기 위해서 이제 화장제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제도를 법제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잘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안 시키려고 알아보니까 이제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면은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이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한국의 근대화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방향도 바뀌고 뭐.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정치인도 지적하지 않고 지식인들도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득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업혁명의 끄트머리에서 생태학,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지구 생태계 파괴. 그래서 이제 생태학, 생명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중세에서는 이제 신학이 중요했고, 근대에서는 인식론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심리학, 역사학, 언어학으로 전개돼 나오면서 이제는 생태학, 그 다음에 이제 생명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같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대 와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과 경제, 정치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문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화두. 그것이 바로 이제 이카노미아하고 이카알로지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5절. 하늘 땅 안에 잘몽과 어울림 속에 함께 사는 살림. 근데 저는 살림살이 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하우마스는 이제 생활세계적 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소통적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이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영국의 경험론, 프랑스의 합리론, 독일의 관념론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유구조, 논리구조, 언어구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세계 이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성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거기서는 말을 중시하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규정할 수 있는 거, 정의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통 그것은 언어적인 소통 아닌 것까지도 우리는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살림살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명학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이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존재이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존재의 눈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깔. 그래서 눈깔을 너무 뭐 이상한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빛깔, 색깔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빛의 깔, 갈래, 색의 깔, 갈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의 갈래다, 이건 눈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눈깔하고 우리의 눈깔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라 문화적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적 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그물망이라고 그러죠. 의미의 그물망. 의미로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물병, 이것을 볼 때 책상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건 테이블 그렇게 보잖아요. 책상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의미의 그물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비트겐슈타인의 말 얘기를 했잖아요. 파리병리에 파리병에 빠진 파리를 바깥으로 내려가는 게 철학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건 언어의 문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언어의 문법이. 그래서 그 언어의 문법이 다른 그것의 밑바탕에는 이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눈깔, 존재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화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근대의 서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서 근대의 서양의 기술 문명, 기술과 과학을 앞세운 그 문명이 이제 전 세계를 자기네 문명권 안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에 바로 기계론적, 합리적, 과학기술적, 계산 가능한 이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구촌 시대에 서양인들 중에 바로 지식인들이 그런 유럽의 의사소통적 이성,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이성이 아닌 다른 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로지르기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지르기 이성. 가로지르기 이성은 문화권이 다른 그 문화권을 가로질러서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는 다른 문화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서구의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논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 서양과는 다른 문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립하고 우리 스스로가 체계화시켜서 서양 사람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 문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운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식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서양 사람이 가로지르기 이성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사이익기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모든 존재하는 것을 사이로 봤기 때문에 빔 사이, 때 사이, 사람 사이, 하늘, 땅 사이 그 사이로 봤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관,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 그것하고 우리하고의 그 문화권의 사이 그 사이를 잇는 이성 그 이성을 이제는 사이익기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익기 이성이 이제 우리의 살림살이 이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세계의 모형을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살림살이 있기, 이 살림살이 이성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런 민족들한테 새로운 패턴의 이성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론적인 이성이 아닌 고난을 받으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을 통한 여정 속에서의 우리가 터득한 뜻을 알아낸 거. 그 뜻읽기의 이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 나름의 독특한 이성이 되고 생활세적인 이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이존재이며 천지인 합일이고 그런 쪽에 우리는 자고로 사람만이 인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에는 화품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절개고 모란과 자객은 북이고 그 다음에 벌과 개미는 군신의 의가 있고 원앙은 부부의 정이 있고 기러기는 장유유서가 있고 물에는 생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간다 라고 그러지 않고 산에 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고 자연에는 모든 동식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서양처럼 정복의 대상, 인식의 주체와 객체, 그래서 객체로 본 게 아니다 이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동반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삼천리 금수강사는 그렇게 생태학적으로 피폐가 안 됐었죠. 지금은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린 쓰레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재활용했지 어떤 형태로 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재활용 온 데 간 데 없고 서양의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바로 존재의 눈깔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눈깔. 우리는 있음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없음이 강조가 됐다고 누차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예요, 보자기. 서양에는 이제 가방, 이게 짊어지고 다니는 뭐 하든 그건 부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자기는 가볍게 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건 뭐든지 다 쌀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문화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방에 살림방이라고 하는 게 안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방이라고 하는 게 밤에는 거기서 자잖아요. 그게 침실이잖아요. 이불을 펴면 침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이불을 개서 이 옷장 이불장에다 놓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밥 한 거 들여오면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기들 다 내나가고 밥상 다 내가고 그 다음에 그 밥상 다시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책을 보면은 이 서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인 거예요. 그런데 서구문명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구문명이 오면서 지금 가장 골칫거리가 뭐예요? 폐가구 처리하는 거예요, 폐가구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이사 다니면서 느끼시잖아요. 이사 한번 갈 때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데 집착을 한 결과인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 떠나든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지고 떠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이제 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서양의 있음은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꽉 채움이에요. 그러한 있음은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음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양의 있음이 우리의 삶까지도 지배하게 되면서 예전 우리의 살림살이 원칙은 사라지고 욕망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음은 있음, 즉 이음입니다. 예전에는 시옷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불어서 있음이 되었고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이음이 됩니다. 있음은 하늘과 땅을 잇고 때와 때살을 이으며 빔과 빔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물과 사물 사이를 이으며 온갖 종류의 관계를 잇습니다. 그리고 무와 무, 없음과 없음 사이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음은 바로 이 없음과 없음을 잇는 그런 있음이에요. 그래서 사라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는 비움의 미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움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존재, 소유, 욕망, 경쟁이라는 이런 서구적인 삶의 문법이 우리의 삶의 파고들어 죽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멸절시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법 속에 새겨져 있던 살림살이의 원칙을 배워서 오늘날에 되살려 놓아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살림과 섬김, 비움과 나눔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림살이의 문법이 지구의 살림살이 문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가 살림살이 문법은 살림, 섬김, 비움, 나눔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연하고 다니면서 줄여서 살섬비나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짝만 따서 살림, 섬김, 비움, 나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같이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림, 섬김, 비움, 나눔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림사회의 문법을 이제 지구살이의 문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있음은 자기를 비우는 있음이고 무공호, 즉 이 없음과 친한 그런 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늘 땅 아래 잘못과 어울림 속에서 함께 사는 살림살이가 된다면은 성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구 살림살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꿈을 꿔봅니다.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두드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과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런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발상의 전환을 하고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을 때 가능한데, 아마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에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뉴스에 중국에서 이미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배아를 통해서 이제 인간 생명체를 배아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과학이 앞서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이 과학을 묶어놓을 족쇄가 없어진 거예요. 족쇄가 윤리고 도덕인데 그 윤리 도덕이 이 종교에서 기인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과학은 종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이 앞서가는 시대에 과연 우리 인류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을는지 그것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제 2050년경 되면은 인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주도권을 내놓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미래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은 시간
시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 시간을 이제 늦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